네, 안녕하세요. 세법 선배 구독자분들, 주진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부인은 시인 또는 부인의 합성어인데, 감가상각 시부인 그러면 감가상각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을 할 거냐, 아니면 부인을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서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하면 비용으로 인정돼요. 근데 무턱대고 다 인정해주면 안 되니까 늘 한도가 존재해요. 우리 결산조정상 생각해 보시면 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들이 다 결산조정사항인데 다 한도가 존재하죠. 결산조정사항들은 다 손비예요. 송금밖에 없죠. 입금은 당연히 없어요. 결산서에 반영할 때만 인정해 주는 게 결산 조정 사항인데 입금 항목을 결산 조정으로 해 놓으면 그러면 결산서에 반영해야 입금이 인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정신 나간 법인이 수익을 입금을 결산서에 계상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입금은 당연히 강제 조정 사항이고 손금만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다. 근데 한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 한도액을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각 범위액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정해준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에서. 그 상각 범위액까지는 손금을 인정하고 상각 범위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그리고 유보 처분하게 되죠. 자, 송금 불산입하는 이유는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유보라고 수독 처분하는 이유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가상각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를 취소하면 자산의 금액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유보의 뜻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유보는 언젠가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보를 했다는 거는 나중에 세금으로 빼주겠다는, 나중에 비용으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그 감가상각 부인액 유보해 놓은 것만큼 장부 금액이 증가하겠죠.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이익이 그것만큼 적게 계상이 될 거예요. 혹은 처분 손실이 많이 계상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추인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취득원가, 취득세, 뭐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법인세법상 손금성을 부인당해서 아예 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 없는 금액들이 있다고요. 근데 회사가 그거를 자산의 원가에 계상해 놓으면 우리는 당연히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자산에서 그 금액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 자산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걸 빼내면 그 빠진 부분만큼 감가상각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야, 이 정도 부분은 자산이 아니야 라고 해서 자산을 빼버렸다면 자산이 아닌 부분이 감가상각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자산이 아닌데 어떻게 감가상각이 될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 자산 자체가 아닌데 어떻게 감가상각비가 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 금액을 떼어내는 게 직부인이라고 하는 건데 직부인이라는 뜻은 말의 뜻은 직접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감가상각비는 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도액과 비교해 봐서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 한도액까지는 시인하고 한도 초과하면은 부인한다. 이제 요게 원칙인데 그 한도액과 비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직부인은.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의 감액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고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직접 부인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세법에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가지고 와서 상각 범위액과 원칙대로 한도액 비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직부인, 시부인입니다. 이것도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 매출 애누리 성격이다, 마일리지는.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매출 애누리 성격이기 때문에 뭐 깎아준 거라서, 뭐 돈을 안 받은 거라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데, 어, 저는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법원 판례 얘기를 그러니까 매출 애누리로 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공부할 때 그 말을 그 판례를 이해하는 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내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저는 그래서 어떻게 강의하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뭐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수입은 변론으로 하고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고, 과세 표준은 뭐냐면 그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서 받은 대가예요. 우리가, 우리가 사업자라고 가정해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객 충성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재무회계 공부하실 때 배우는 고객 충성 제도 있죠. 그게 마일리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매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쌓아줬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제품을 팔았다. 1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돈으로 10만 원 받고 거기에 10%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마일리지를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마일리지도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저는 사실 제품 9만 원짜리와 마일리지 만 원을 판 거예요. 재화가 두 개라고요. 그걸 팔고 10만 원 받았잖아요. 뭐 다 차치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심플하게 생각해서 제품 팔고 10만 원 받았잖아요. 그게 공급 가액이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마일리지를 쌓아줄 때 그때 이미 1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고객이 이제 그 마일리지를 나한테 써요. 내가 그래서 쌓아준 만 포인트로 만 포인트만 그 대가를 받고 제품을 준다. 근데 그 만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받았을 때 또 부가세를 과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적립할 때 과세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빼는 거예요, 과세 대상에서. 이미 옛날에 적립할 때 과세가 됐잖아요. 근데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내가 쌓아준 적이 없어요. 내가 돈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3자로부터 돈 받을 때 과세하라는 거예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댓글로 그 질문을 주신 두 가지 부분, 직부인, 시부인에 대해서 좀 언급해달라, 마일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라는 댓글을 봐서 제가 오늘은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주진원 세무사였습니다.